내일 미용 위생 서비스, 내일 미용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일 미용의 이해 첫 번째 네일 미용의 역사인데요. 자, 매니큐어는 처음 시작부터 5,000년에 걸쳐서 변화해 왔습니다. 최초 매니큐어는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와 중국의 귀족층에서 누렸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오늘날의 손의 관리라는 의미보다는 손의 치료라는 의미의 개념이 강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의 네일 미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처음에 고려시대에 봉선화 꽃물을 들인 궁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부녀자와 처녀 간에서 그 봉선화 물들이는 풍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염지갑파라고 하는 봉선화 물들이기 풍습이 이루어졌는데 지갑파라는 거는 봉선화죠. 네, 봉선화의 옛 이름을 지갑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려 시대의 한국 네일의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선 시대는 강희안의 화목 구품 중에서 봉선화를 구품에 넣었고요. 이때 꽃의 풍계를 구품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선화가 구품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동국세식이라는 그 세시 풍속집에서는 젊은 각시와 어린이들이 봉선화를 따다가 손톱에 물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귀천에 관계없이 손톱에 물들이는 풍속이 유행을 했었고요. 자, 미인의 조건이 손바닥에 혈색이 붉어야 한다. 그때 나온 섬섬옥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미인의 조건은 봄에 솟아난 죽순과 같으며 손바닥의 혈색이 붉어야 한다. 그래서 이때 나온 이야기, 섬섬옥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최초의 네일샵인 그리피스가 이태원에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자, 1988년에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서 서울 올림픽 때 미국의 육상 선수인 그리피스가 그리피스의 손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네일샵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1992년에는 이태원에 최초 샵이 오픈하게 됩니다. 1996년에는 이제 백화점에 네일샵이 입점이 되면서 인기 연예인들이 네일 미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일아트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1996년도입니다. 네일아트의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1998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는 민간 협회가 창립이 되었고, 그리고 민간 자격증 제도가 생기면서 미용학과에서 네일 미용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네일 산업의 호황기와 활성기는 2000년 초반인데요. 초반에서 후반까지인데 네일 산업은 5천여억 원 이상의 시장 규모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일 미용사 국가 자격증 제도화가 시작된 연도는 2014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외국의 네일 미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는 관목에서 나오는 헤나의 붉은 오렌지색으로 손톱을 염색하였습니다. 왕과 왕비같이 신분이 높은 층은 진한 색으로, 신분이 낮을수록 옅은 색상을 물들여서 그 계급 차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분 차이, 계급 차이. 그래서 저희 나라 때 봉숭아 물들이는 풍습은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했다면, 자, 고대 이집트는 신분 그리고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거죠. 자, 아래쪽에 중국 보시면요. 상류층 여성과 남성도 자, 부의 상징, 이때도 부의 상징이죠. 외국은 손톱을 길렀으며 손톱을 5인치까지도 길렀다고 해요. 그래서 손톱을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 대나무 대를 이용해서 손톱이 부러지는 거를 부목을 이용해서 손톱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 연지를 만드는 홍화를 손톱에 발랐는데 이거를 바로 조홍이라고 한다. 이 조홍이라는 단어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죠. 중국 조홍. 자, 기원전 600년경에는 중국의 귀족들은 금색과 은색으로 색을 칠했고 15세기에 들어와서 명나라 때 왕족들은 흑색과 적색을 손톱에 칠하였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분과 지위, 부의 상징. 자, 1800년대는 손톱 화장이 점점 대중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손톱 끝이 뾰족한 아몬드형 네일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으로 만든 그런 광택을 낼 수 있는 샤미스로 손톱에 광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830년대) 유럽 발 전문의사 시트가 치과에서 사용하던 기구와 도구에 착안한 오렌지 우드 스틱을 네일 관리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발 전문의사 시트가 치과에서 사용하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1885년 에나멜 필름 형성제인 니트로셀룰로즈가 개발되었습니다. 이게 피막 보호제라고도 하는데요. 그 유지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가 개발된 연도는 1885년이다. 자, 매니큐어가 본격적으로 발전해서 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되었다. 1892년이고요. 1900년대에는 메탈 파일이나 메탈 가위를 이용해서 네일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옅은 색의 크림, 가루로 네일에 광을 주거나 낙타 털을 이용한 붓으로 임시로 광을 내거나 유럽에서 네일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바로 190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흰색 에나멜이 출시된 연도는 1927년대고요. 그리고 큐티클 크림과 리무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1935년에는 인조 네일이 개발이 되었고요. 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페디큐어 시술이 시작되었고요. 이분 헬렌 컬리 미용 학교에서 네일을 강의하였다. 1957년도네요. 1960년대에 실크와 린넨을 이용한 손톱이 보강되었다. 이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겠죠? 1970년대는 아크릴 스칼프처가 활성화되었다. 네. 미국 식약청 FDA에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제품의 아크릴 사용을 금지하였다.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때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 뭐가 나왔냐면요. 큐어드 젤 시스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000년대에서는 젤 스카플처나 다양한 아트 기법, 그리고 에어브러쉬, 핸드 페인팅 여러 가지 기법들이 네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네일샵의 청결 작업입니다. 네일샵의 실내 공기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샵의 실내 온도는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75%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자연환기와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고려한 창문을 설치해 주시는 게 환기가 잘 되고 좋겠죠. 자, 세 번째는 공기보다 무거운 성분이 있으므로 환기구를 아래쪽에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정에 배관을 설치해서 실내 전체에 인공환기 장치를 설치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저희 나라는 이렇게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를 시켜주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을 고려한 공기청정 장치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작업장에 흡진기를 설치를 해 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먼지가 많이 날리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파일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흡진기를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네일샵의 안전관리입니다. 네일샵 안전관리. 자, 네일샵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인데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 약자로 MSDS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험에 잘 출제가 자주 되죠. 그래서 MSDS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시트를 이야기합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네. 두 번째, 그 시트에 적혀지는 것들은 제조사명, 그리고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 부위, 그리고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네일숍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수증기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의 성질은 형태를 가진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요. 작은 입자를 구성하는 그런 섬유질 또는 분말을 이야기합니다. 제품은 UV 젤, 아크릴릭 리퀴드, 아크릴 파우더가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매우 조밀하고 견고해서 제거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UV젤 사용 시 빛을 차단시켜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백열전 등의 열을 이용함으로써 수분을 증발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이 있는 물질, 액체 형태인데요. 제품은 글루, 베이스 코트, 탑 코트, 프라이머, 네일 폴리시가 있는데요. 특징은 네일 폴리시나 탑 코트는 수분 증발을 통해서 건조되는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네일 드라이어로 말리고요. 부착력이 하지만 약하고 견고성이 떨어지며 쉽게 제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체는 대기 중에 부여하는 물질이고요. 자외선 U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증기의 형태는 공기 중으로 증발한 액체로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이 중 그 아세톤은 41도씨에서 수증기로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개인의 위생 관리입니다. 네일 미용이 작업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모와 복장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히 하도록 한다. 단정하고 청결히 하도록 한다. 자, 두 번째, 시술 전 소독은 필수이겠죠. 저희 같은 그 네일리스트 같은 경우는 철제 기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술 전후 소독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술 테이블 및 시술 도구는 항상 소독하시고 파일, 오렌지 우드스틱, 솜 이런 일회용품들은 사용 후 바로 폐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손하고 발과 사용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시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네일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는 정확한 제품의 사용 방법과 시술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시술하도록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미용업 관련 법규나 네일숍에서 운영되는 정책이나 규칙을 준수해서 일을 하시도록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네일의 구조와 이해.
네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갑 자체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손톱 자체만으로 조체, 조판, 조갑. 일반적으로 이제 손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큐티클에서 손톱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신경이나 혈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손톱을 그 주사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물고기 비늘 모양의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겹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 신경이나 혈관이 없기 때문에 손톱 부분을 뭐 매끄럽게 다듬거나 파일링을 할 때 아픔을 저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겠죠. 자, 조금 같은 경우는 손톱의 뿌리인데요. 다른 말로는 네일 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손톱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부 밑에 묻혀있는 얇고 부드러운 조근입니다. 자, 손톱의 뿌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손톱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성장이 시작되는 곳을 조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유연은 다른 말로 프리 엣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톱의 끝 부분이고요. 조상이 없이, 조상이라는 건 네일 베드죠. 네일 베드 부분이 없는 손톱만 자라나오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클리퍼로 자라나온 손톱을 잘라낼 때 그때의 부위가 바로 프리 엣지 자유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랫부분은 스트레스 포인트라는 부분인데 옐로우 라인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손톱이 그 외부적인 충격을 많이 받을 때 제일 먼저 나가는 찢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 포인트입니다. 자, 위쪽에서는 조갑 자체의 부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지금은 조갑 아랫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갑 아래 부분은 조상, 자, 네일 베드 부분이고요. 그 핑크색 빛이 나는 부분, 자, 조반월, 루눌라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부분과 옐로우 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네일 베드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손톱 밑 부분으로 지각신경과 모세혈관이 들어오고 모세혈관은 네일이 핑크빛을 띠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 네일의 손톱 상태를 봤을 때 핑크빛이 감도는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혈관. 손톱 밑 아래에 있는 진피에는 수많은 말초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촉감 기능을 수행을 하고 물체를 조작하는 것을 돕는다. 그래서 네일 베드 부분, 모세혈관, 그쵸? 물체를 조작하는 것을 돕는 부위입니다. 자, 조반월입니다. 다른 말로 루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톱 표면에 보시면 하얗게 반달 모양으로 된 부분이 바로 조반월, 루눌라 부분입니다. 완전히 케라틴화 되어 있지 않은 조체의 베이스에 있는 유색의 반달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자라 나오면서 서서히 이제 케라틴화가 되는 거죠. 자, 아랫부분 보시면 조모예요. 매트릭스 부분인데 조근 아래쪽에 있고 모세혈관과 신경 그리고 림프관 등이 분포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손톱 성장에 저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매트릭스 부분이랑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조근 부분이랑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근은 손톱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성장이 시작되는 곳을 조근이라고 하고요. 자,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손상을 입게 되면 손톱 성장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잘 분류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랫부분은 옐로우 라인인데요. 네일 바디와 프리 엣지의 경계면을 옐로우 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위는 조갑 주위의 피부인데요. 첫 번째 조소피, 다른 말로는 큐티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이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큐티클, 자라나온 각질 부분인데 손톱 주위를 덮고 있는 신경이 없는 피부입니다. 각질을 이야기하죠. 아래쪽에 상조피를 살펴보면 에포니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갑의 시작점에서 자라나는 피부로 잘못된 큐티클 정리 시술로 에포니키움에 상처가 생기면 질병, 감염,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큐티클의 더 아래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큐티클의 아래쪽. 자, 상조피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하조피가 있는데요. 상조피를 영어로 에포니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조피를 영어로 하이포니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하조피 같은 경우는 프리 엣지, 자유형 밑부분의 피부입니다. 그래서 손톱 아랫부분이 살짝만 다쳐도 많이 아프죠. 자, 병원균의 침입으로부터 손톱을 보호하는 부분이 바로 하조피, 하이포니키움이고요. 상조피는 큐티클 안쪽, 하조피는 손톱 밑 피부를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은 조피, 다른 말로 조주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네일 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근이 시작되는 곳에서 조갑에 맞추어 형성되어 있는 네일 주위에 있는 깊은 주름을 바로 네일 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래쪽 조구는 네일 그루브라고도 얘기하는데 조상의 양측면에 좁게 패인 부분을 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은 네일의 성장과 형태입니다. 조갑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손톱은 하루에 평균 0.1mm 정도, 0.1mm 정도, 1개월에 3에서 5mm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근데 성장 속도가 개인에 따라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손톱이 완전히 재생되는 데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겨울보다는 여름에 어때요? 더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중지 손톱이 가장 빨리 자라고 엄지 손톱이 가장 늦게 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지 손톱이 가장 빨리 자라는 이유는 신진대사가 굉장히 더 빠른 부분이에요. 저희 손가락 5개 중에서 중지 손톱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물건을 집을 때나 손에 어떤 그런 작용을 할 때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중지 손톱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중지 손톱이 가장 빨리 자라게 되고요. 왼손잡이는 왼손의 손톱이 빨리 자라고 왼손을 많이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자극이 더 되겠죠. 그래서 왼손의 손톱이 더 빨리 자라고 발톱은 손톱의 2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서서히 성장한다. 발톱은 손톱만큼 자극적이진 않죠. 저희가 발끝으로 보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갑의 형태입니다. 손톱은 피부의 일부이고 피부나 머리카락 같은 단백질과 각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톱은 강한 각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손톱을 전문 용어로 오닉스라고 합니다. 자, 건강한 손톱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둥근 아치를 이룹니다. 자, 두 번째, 매끄럽고 투명하며 연한 핑크색으로 희미한 세로 가루줄이 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손톱의 유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15에서 18%. 자, 지질은 0.15에서 0.75%를 함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균의 침입이 없어야겠죠. 손톱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의 모양은 크게 앞에 보시면 스퀘어, 사각 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드 부분이 90도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자, 파일의 각도는 90도로 네일 양측면을 직각으로 만든 모양을 이야기를 하고요. 봤을 때 강한 느낌의 모양이 인상적이죠.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 내구성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손끝의 충격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고요. 인조네일 대회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가지 인조네일 시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바로 스퀘어인 거죠. 손톱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퀘어 사각 네일의 모양인데요. 사이드 쪽에, 손톱 끝 쪽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파일의 각도는 90도로 네일 양 측면이 직각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강한 느낌이 들고요. 네일 끝을 많이 사용하거나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 충격 흡수율이 높아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만큼 단단하다는 이야기죠. 자, 인조네일 대회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양이고요. 네일 국가 3가지 인조네일 그 최종 마무리 모양. 네. 그래서 나오는 모양을 스퀘어라고 합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스퀘어 오프 또는 라운드 스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위에서 봤던 스퀘어 모양이랑은 끝부분이 살짝 다르죠. 위쪽에서는 직각이었다면 여기 아랫부분의 형태는 살짝 둥근 느낌의 형태입니다. 자, 파일의 각도는 90도입니다. 앞선을 잡을 때는 90도지만 양 측면 모서리는 45도로 파일링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둥글게 하는 모양이고요. 손톱과 발톱에 많이 활용되는 모양입니다.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으로 스퀘어보다는 살짝 부드러운 감이 있고요. 손끝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라운드 둥근 네일 모양인데요. 파일의 각도는 45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직선이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포인트,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렇게 직선이 살아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톱이 짧은 경우나 그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손톱 모양이고요. 그리고 정리된 듯 아름다운 느낌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오발인데요. 보시면 그 타원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쪽 끝이 라운드보다 더 경사졌어요. 그래서 타원형이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모양이고 손이 길고 가늘어 보이면서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모양이 오발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아몬드 포인트 네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몬드 모양입니다. 자, 파일의 각도는 10도로 뉘어서 타원형보다 양쪽 끝을 더 많이 갈아서 아까 보시는 것보다 앞쪽이 조금 더 타원형의 모양이죠. 자, 세련되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타입이고요. 충격이 가해지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그 표면과 닿는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충격 흡수율이 어때요? 부러지기 쉬운 단점이 있어요. 충격이 가해지면 흡수 면적이 작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네일의 병변입니다. 시술이 가능한 손톱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교조증, 오니코파지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요. 손톱을 심하게 물어뜯는 현상이에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어른들도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샵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인조네일 시술을 하는 거를 권해드릴 수도 있고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노바이트라는 제품을 손톱에 발라서 시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조내생증, 다른 말로는 잉그로운 네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톱이나 발톱이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주로 발톱에 생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힐을 신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파고드는 현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톱이 파고들 때는 교정해주는 팁을 시술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는 제품을 또 사용을 해서 집에서 홈케어용으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고 꼭 끼지 않는 발에 압력을 주는 그런 것들을 자제해 주셔야지 현상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주름진 손톱인데요. 커러제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일이 전체적으로 박고랑처럼 주름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식습관에 기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질병, 그리고 신경성 등의 그런 내용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의 그 매끈한 면을 위해서 버핑 작업을 하시고 또 인조네일로 위에 보수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거스러미 손톱, 행네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손톱에 작은 거스러미가 생기는데 그런 거를 또 물어뜯게 되면은 그 부분에 세균이 침입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큐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된 클리퍼를 사용하시고 철제기구도 철저하게 알코올에 소독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건조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건조하지 않게 제품을 좀 써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계란 껍질 손톱 조연화증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손톱이 물렁해지는 현상이에요. 얇아지는 현상. 다른 말로는 에그쉘 네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란 껍질 손톱처럼 손톱 전체가 희고 얇아지면서 프리 엣지 부분이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그래서 부드러운 파일을 이용해서 쉐입을 잡아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손톱이 너무 조심스럽게 좀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리고 조각 위축증이라고 오니코아트로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새끼 발톱에 이제 있는데 그 광택이 없어지면서 그 부서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시술이 가능한 손톱의 예입니다. 자, 그 다음 멍든 손톱인데요. 멍든 손톱 또는 혈종 또는 헤마토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톱에 어떠한 강한 압력이나 자극으로 인해서 그 안에 혈액이 응고되어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현상인데요. 그런 손톱 혈종 밑에 아랫부분에 새로운 손톱이 또 계속 자라 나오기도 하죠. 그걸 바로 헤마토마 혈종 멍든 손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각 비대증, 오니콕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톱과 발톱 끝이 과잉 성장으로 두껍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네일 바디 자체가 휘어져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샌딩을 통해서 혹은 파일링, 드릴을 통해서 두께를 얇게 해주면서 그 위에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시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조백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루코니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손톱 위에 흰색 반점을
조백반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자, 조갑종렬증 오니코렉시스입니다. 손톱이 세로로 갈라지고 찢어지면서 부서지는 증세로 골이 파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조갑 익상편, 테리지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큐티클의 과잉 성장으로 손톱 위로 자라나오는 증상입니다. 자, 큐티클이 과잉 성장하게 되면은 손톱 바디 자체가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케어를 통해서 관리하시면 훨씬 더 예쁜 바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무조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구적인 조갑 탈락이 발생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아래쪽에 스푼형 조갑은 손톱이 숟가락 모양으로 함몰하는 증상입니다. 시기에 관련된 거고 영양 상태에 따라서 철분이 결핍되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반은 손톱 표면의 색소 침착으로 인한 거무스름한 얼룩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색소 침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술이 불가능한 손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술이 불가능한 손톱은 균에 의한 침입이 있는 손톱, 발톱 혹은 피부, 그러면 시술이 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무좀, 족부 백선이나 티니아 페디스 같은 경우는 곰팡이에 대한 진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곰팡이의 일종인 진균에 의한 감염. 자, 발바닥 전체나 발가락 사이에 붉은 물집이 잡히거나, 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네일 리스트가 시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물집이 생겨 가렵고 피부가 갈라지는 증상입니다. 발가락 주변에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파로니키아 주의염인데요. 손톱 주변에 붉게 그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했을 때,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관리를 받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의사에게 진료를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체진균증 오니코마이코시스입니다. 진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감염된 조체, 네일 바디가 불균형적으로 얇아지고 어떤 부분은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자, 조체진균증과 무좀과는 다르죠. 그래서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염, 손발톱염, 오니키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증상도 마찬가지로 진균에 의한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고요. 염증하고 고름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염증과 고름이 생기는 증상. 박테리아나 진균 감염으로 손톱에 염증이 생겨서 빨갛게 붓고 그리고 고름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소독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진료를 권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각구만증입니다. 손톱의 망곡 상태가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손톱이 두꺼워지고 구부러집니다. 근데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네요. 자, 조각 탈락증입니다. 오니콥토시스인데요. 손톱이 주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상태로 매독이나 심한 외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조각 박리증입니다. 손톱과 조체 사이에 틈이 생겨서 벌어지는 현상을 조각 박리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니코리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래쪽에 화농성 유가종인데요. 파이로제닉 그래뉴로마. 매우 심한 염증 상태로 손톱 주위에 붉은빛을 띠는 조직이 자라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타산균증 몰드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손톱의 상태인데요. 젤을 많이 하시는 요즘은 제거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난 시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쪽에 습이 차서 곰팡이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인조네일 시술 시 습기가 생기고 곰팡이균이 생기는 걸 바로 몰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네 번째 네일 기기 및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기기의 종류로는 젤 램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젤 시술을 할 때 그 빛을 통해서 젤을 응고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UV가 있고요. LED로 된 램프가 있죠. 그래서 전구가 들어있고 기계에 따라 젤을 응고시키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UV 같은 경우는 그 큐어링 시간이 길었지만 요즘은 그 젤이나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LED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킬 수가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전기 네일 건조기, 그 네일 드라이. 자, 기계 윗면에 펜이 회전하면서 폴리시를 건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서 펜이 회전하면서 바람이 나와요. 자, 폴리시는 30분 이상 건조해야지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써 있고요. 자, 각탄기 같은 경우는 버블이 생겨서 발 관리의 효과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순환에 도움이 되는 기기죠. 자, 자외선 살균 소독기는 모두 다 필수죠. 필수 샵에 있는 살균 소독기입니다. 시술 도구, 철제 도구를 넣어서 살균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 전에 넣고 사용 후에도 반드시 소독하고 그리고 살균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파라핀기 같은 경우는 응고된 파라핀 용액을 응고된 파라핀 용액을 녹이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그 혈액순환 촉진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를 유연하게 그리고 보습 효과를 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드릴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일 관리를 할 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젤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케어를 할 때 큐티클을 조금 더 빠르게 들어 올린다든지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비트 앞부분에, 드릴 앞부분에 사용에 맞는, 용도에 맞는 비트를 갈아 끼움으로써 RPM을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는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분사해주는 방식으로 그 네일 아트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트적인 요소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션 워머기는 사실 많이 쓰진 않지만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친 이제 큐티클 고객들에게 핑거볼 대용으로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고요. 오일이나 기름을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손 소독제는 손 시술 전 그리고 손 시술 후에 고객과 그리고 시술자의 손에 소독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화장솜 같은 경우는 뭐 멸균 솜을 쓰셔도 되고 화장솜. 자, 손을 소독하거나 폴리시나 인조네일 제거할 때, 리무버를 제거할 때 아세톤에 적셔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자, 흰색 수건 위생 타월인데요. 시술 전에 테이블에 깔고 시술을 하도록 하고 그 흰색 수건 위에 페이퍼 타올을 여러 겹 겹쳐서 분진이 일어나면 한 장씩 접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 팔 받침대는 모델 손에 대어지는 팔 받침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일 꽂이는 우드 스틱이나 파일을, 인조네일 파일을 꽂을 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큐티클 리무버 같은 경우는 큐티클을 유연하게 할 때 그 리무버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액체 타입이 있고 또 크림 타입이 있습니다. 액체 타입과 크림 타입이 있는데 쓰기 용이한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큐티클 용해제 같은 경우는 푸셔를 사용하기 전에 큐티클을 조금 부드럽고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자, 우드 파일은 자연 네일 손톱 모양을 만들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비비지 않고 한 방향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디스크 패드는 손톱 끝부분 모양을 잡을 때 프리 엣지 부분 아랫부분에 그 거스러미를 정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샌딩 블럭, 네일 표면, 울퉁불퉁한 네일 표면을 부드럽게, 매끄럽게 다듬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더스트 브러쉬 같은 경우는 손톱과 손의 분진을 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스펀지는 그라데이션을 시술할 때 알맞은 사이즈로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렌지 우드 스틱 같은 경우는 큐티클을 밀거나 컬러링 하고 난 뒤에 피부에 묻은 그 에나멜을 지울 때 화장솜을 돌려서 수정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션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45도 각도로 살살 밀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세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손톱 뿌리 부분에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살살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퍼는 굳은 살, 큐티클이나 거스러미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클리퍼는 손톱의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아래쪽 소독 용기는 유리 재질로 된 그 유리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알코올이 채워져 있고요. 에탄올이 채워져 있고 그 더스트 브러쉬 앞쪽에서 얘기했던 더스트 브러쉬와 니퍼와 푸셔와 클리퍼 그리고 오렌지 우드 스틱을 거즈를 깐 상태에서 그 유리 재질 용기에 담아서 살균 소독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멸균 거즈 보시면요. 피부 주변 소독이나 피부에 묻은 에나멜 정리, 그리고 알코올에 젖은 더스트 브러쉬를 닦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멸균 거즈입니다. 자, 토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네일 에나멜을 바르기 전 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발가락을 분리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 칼라를 바르기, 네일 에나멜을 바르기 전에 토 세퍼레이터를 착용하지 않고 바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고 끼워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잘라둔 호일은 그라데이션 시술할 때 그 칼라의 양을 조절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사과제 인조네일 제거를 할 때, 소고프를 할 때 그 피부를 감싸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이스 코트인데요. 베이스 코트는 저희가 컬러링 하기 전에 손톱을, 자연 네일을 보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손톱이 누렇게 착색이 되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가 손톱에 배어드는 것을 방지해주고 네일 컬러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종류죠. 베이스 코트. 그래서 손톱과 폴리시 접착력을 높입니다. 자, 에나멜인데요. 그 아래는 다른 말로는 폴리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색 폴리시 라커라고도 이야기하고 손톱에 발라주는 유색의 화장제로 여기 지금 써있죠. 유색의 화장제이다. 45도 각도로 사용을 해주고 브러쉬를 너무 눕혀서 사용하거나 힘을 너무 주고 사용하면 나중에 컬러링 되었을 때 브러쉬 결이 남아서 보기 좋지 않겠죠. 그래서 컬러링은 2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컬러링 후에 하는 탑코트인데요. 광택을 내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컬러링을 바르면 네일 컬러를 또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컬러링 이후에 탑코트 1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랫부분의 본더는 젤 네일 사용 시
사용 전에 이제 밀착력을 높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유수분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아래 베이스 젤을 보면 젤 컬러 시술 전에 그 컬러에는 베이스 코트가 있다면 젤 컬러에는 베이스 젤이 있겠죠. 그래서 젤 컬러 시술 시에 젤 네일이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베이스 젤을 이제 도포를 해주면 되고, 항상 베이스 젤을 바르실 때는 피부에 묻지 않게, 피부에 묻게 되면은 리프팅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묻지 않게 컬러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라이트기에 큐어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1회 베이스 젤 1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젤 컬러입니다. 젤 컬러 또는 컬러 젤은 라이트기에 넣어서 큐어를 해야지 굳습니다. 일반 에나멜에 비해서 오래 유지하고 결이 남지 않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젤 1회, 젤 컬러 2회 도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탑 젤은 위에서 봤던 그 탑코트와 비슷한데요. 젤 컬러에 광택을 더해주고요. 젤 컬러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젤 클렌저를 한번 볼게요. 젤 클렌저는 젤 큐어링 후에 미경화 젤이 남아있어서 표면이 끈적거림을 제거하는 용도로 젤 클렌저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 아트 브러쉬는 브러쉬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데, 아트 브러쉬, 라인 브러쉬, 세필 브러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트 시술 시 사용하고 마블의 선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조 파일인데요. 인조 파일에는 그릿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수록 숫자가 낮습니다. 100그릿, 150그릿, 180그릿 갈수록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아크릴 시술이나 실크 시술할 때 150이나 180그릿을 사용을 하고요. 인조네일 제거를 할 때는 100그릿 정도 그 파일의 거칠기가 거친 파일을 사용해서 네일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광택용 파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샌딩 버퍼 후에 광택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 아래 샌딩 버퍼는 표면 처리를 할 때, 광택을 또는 없앨 때 사용을 합니다. 스크래치가 표면에 거친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할 때 사용을 해주고, 그리고 사각 블럭 모양이나 긴 파일 모양이 있고요. 200그릿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실크인데요. 부러진 손톱을 보수할 때 쓰는 실크로 손톱에 오버레이를 하거나 길이를 연장하는 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크 가위는 실크를 재단할 때 사용해지는 기구입니다. 자, 3가지 인조네일 할 때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젤 글루는 그 브러쉬 젤 타입이 있습니다. 브러쉬 젤 타입으로 인조 손톱을 붙이거나 오버레이 시술할 때 그 두께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글루는 인조 손톱을 붙이는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인조 손톱의 그 웰 부분에 글루를 묻혀서 손톱의 보수에도 사용을 해주고, 인조 손톱을 접착할 때 사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접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사용하실 때는 글루의 양을 잘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랫부분에 글루 드라이어인데요. 글루나 그 젤글루를 빨리 굳게 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용도입니다. 자, 레귤러 팁인데 인조 손톱을 붙일 때 쓰는 재료이고요. 그 팁커터기는 팁의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음 필러 파우더는 들뜬 손톱이나 갈라진 손톱 보강에 사용하는 아크릴 가루, 그 다음에 티비드 오버레이 시술 시에 필러 파우더를 사용을 합니다.
프라이머는 아크릴 시술 시 아크릴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산성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모노머는 아크릴 리퀴드, 아크릴 파우더와 혼합해서 쓰는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말로는 아크릴 리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 아크릴 파우더는 종류가 클리어 핑크, 그 다음 화이트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스칼프처 네일을 만들 때 아크릴 리퀴드와 함께 사용하는 건 아크릴 파우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에 아크릴 화이트 파우더는 아까 말한 아크릴 파우더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일 화이트너인데요. 말 그대로 미백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풀이 엣지 부분이 희게 보이도록 해주는 것으로 주성분은 산화연 티타늄 디옥사이드입니다. 자, 그 아래는 재료인데요. 스트라이핑 테이프. 색상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을 만들 때 사용할 때는 끝쪽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표면으로 표피와 풀이 엣지로부터 조금씩 떨어져서 붙이는 게 사용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아크릴 물감은 네일아트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좀 빨리 마르죠. 그래서 색상의 선명함하고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조 보석인데요. 그 큐빅 등 작은 다이아몬드예요. 모조 다이아몬드 스톤. 그래서 베이스 코트와 폴리시 바른 다음에 위에 장식할 때 사용을 해주고요. 워터 데칼은 마찬가지로 워터 데칼 같은 경우는 스티커류인데요. 디자인을 물에 30초 정도 담궜다가 그 그림만 떼어서 손톱 위에 붙이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콩커터는 굳은 살을 제거할 때 일회용 면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고객 응대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고객 상담은 고객의 손톱과 피부 상태를 확인을 해주고요. 다음 두 번째, 고객의 어떤 요구 사항인지를 충분히 파악한 뒤에 네일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네일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담자의 세 가지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신뢰,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 고객 카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일 기술에 들어가기 전에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겠죠. 그리고 고객 카드를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 기호를 이해함으로써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바람직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지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일 아티스트로서 네일에 관련된 전문 지식, 그리고 임상 결과로 만든 노하우를 고객과 질문할 때 유연한 답변으로 성실하게 답해드려야겠죠. 그다음 상담 시에 실전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리고, 시술이 불가능한 네일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권유하도록 합니다.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네일 제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배려입니다. 고객 관리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고객을 진심으로 관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고객 상담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 다른 고객의 신상이나 관리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상담자 자신의 자세와 몸짓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주의하셔야 되고,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고객에게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고객 상담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관리 전 상담 시 주의사항은 내일 관리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한다는 것을 고객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고객의 내일 유형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올바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관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기보다는 좋은 습관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내일 관리의 전 과정은 고객의 신뢰와 의지가 필요하므로 과장된 표현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일 관리 중 상담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리 전후에 정확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서 고객께 관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다음에 고객의 심리적, 사회 환경적 상황을 배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주기적인 그런 상담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내일 관리 후 상담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요. 고객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배려를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일 관리는 그 전문 네일 리스트와 함께라는 평생 관리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셔야겠죠. 자, 내일 관리는 고객 자신의 문제로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됨을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